여기 영국 최고의 대학인 옥스포드 대학교에서는 한국 학생이 아닌 다른 나라 학생이 백두산은 예전부터 자기 나라 산이고 백두산 천지도 다 우리나라 거다라고 말하는 학생이 등장했어요. 왜? 어느 나라 학생이 한국의 백두산을 자기 나라 산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날의 그 생생한 수업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영국인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도 강의실에 앉아 있었는데 워낙 전자공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서 저는 또 한 번의 전자공학 수업에 대한 설렘에 제 심장이 벌써 조금 빨리 뛰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제 학업이 자랑스러웠고 전자, 기계, 컴퓨터, 특히 마이크로칩에 대해 배우는 것이 저를 경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뭔가 뜻밖의 일이 일어나서 제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원히 달라졌어요. 저희 윌리엄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시면서 글로벌 기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천천히 클릭하시면서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께서 멈추시고 제 눈을 크게 뜨이게 한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현재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세계 1위입니다. 라고 교수님께서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실례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기술 분야도 선두일 텐데요. 라고 혼란스러움과 진심, 어린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샬롯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께서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샬롯 학생. 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최첨단 칩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만 놀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웅성거림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제 옆에 앉아있던 중국 학생 장웨이 학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두 팔을 꽉 끼고 있었어요. 장웨이 학생은 중국 정부와 깊은 인연을 가진 집안 출신이라 항상 중국이 모든 분야, 특히 기술에서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제 질문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모욕을 당한 것처럼 그의 얼굴은 환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건 분명 실수입니다. 라고 장웨이 학생이 다소 큰 소리로 흥분하며 말했어요. 중국은 자원도, 인력도, 기술도 갖추고 있어요.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일 뿐인데 어떻게 반도체 분야에서 1위가 될 수 있겠어요? 그의 어조에서는 믿기 어려움과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윌리엄 교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다른 주제, 즉 지정학과 영토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어떤 산에 관한 갈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장웨이 학생 눈이 반짝이며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당연히 장백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중국 땅이에요. 한국인들은 그게 자신들의 산이라고 꾸며내는 거예요. 라고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긴 단호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장웨이 학생 말에 한쪽 눈썹을 올리시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 장백산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인들은 그 산을 백두산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탐구해 봅시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역사가 기술과 어떻게 엮여 있는지에 매료되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제 머릿속은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우리의 기기를 움직이는 작은 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또한 산처럼 오래된 것을 두고 국가 간의 깊은 이견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 강의는 단순히 숫자와 차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마치 한 미스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느꼈어요. 이 토론이 기술에 관한 발견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와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발견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설렘과 결심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저는 공학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어요. 그날 수업에서의 큰 놀라움은 제 주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그날 수업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교수님께서 큰 지도를 화면에 띄우셨어요. 지도에는 하얀 눈이 덮인 웅장한 산, 백두산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산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올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에 좌석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백두산은 한국인들에게 신성한 곳이었어요. 백두산 주변 역사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발상지라고도 전해지고 있지요. 라고 차분하지만 열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교실 안에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들으니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어요. 그러다가 교수님께서는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 산 전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그 산의 주인인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오랜 분쟁으로 이어졌어요. 라고 하시자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어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어리둥절해 보였어요. 한 학생 장외인은 비웃는 듯이 말했어요. 그건 그 산이 중국의 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나온 대로입니다. 그의 어조는 단호했고 눈빛은 확고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양쪽 모두 산에 대해 매우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장외의 학생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어서 물으셨어요. 그런데 왜 한국인들이 그 산에 그렇게 애착을 갖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이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특별한 의미를 두는 장소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 산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정체성과 역사의 상징으로 다가왔어요. 수업 중 다른 학생 샬롯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산일 뿐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제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어요. 저는 때때로 우리가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한 채 사소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산은 결코 그저 산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생각해보세요. 만약 다른 나라가 갑자기 그곳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화가 날 거예요. 그의 예시가 납득이 갔어요. 저는 광활하고 아름다운 협곡을 상상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샬롯 학생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천천히 나오자 뭔가 이해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토론은 단순히 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 자부심, 그리고 한 나라의 감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한국인 학생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 김희정 학생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백두산은 우리 민족 정체성의 일부예요. 심지어 국가 애창곡에도 나와 있죠. 우리에게 그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산이 그녀와 많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듣고 있을 때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어요. 한편으론 장외희 학생이 역사책으로 주장하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한국 학생들이 그 산에 대해 지닌 깊은 자부심과 개인적인 애착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산은 마치 그들의 영혼 일부처럼 일상의 삶과 기억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존재였어요. 저는 문득 제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장소들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이나 고향의 명소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장소가 수세기에 걸친 이야기, 꿈, 그리고 고난의 무게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수업 토론이 끝날 무렵 저는 많은 질문과 함께 백두산 분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었어요.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지도와 국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감정, 유산, 그리고 우리를 모두 연결하는 이야기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교실을 나설 때 저는 세상과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의 의미에 대해
더 알아가야겠다는 호기심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날을 분명히 기억해요.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토론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장웨이 학생은 논쟁에서 지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주제를 바꾸셨어요. 비록 한국이 그 산을 좋아한다고 해도 중국에 비하면 아직 작잖아요.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선언했어요. 교실이 조용해지자 저는 속으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차분하시고 다정한 눈빛을 지니신 분이셨는데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잠깐만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한국의 경제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중 하나랍니다. 크기는 작지만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긴장감에 좌석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 수업 시간에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샬롯 학생은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했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 역시 같은 궁금증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샬롯 학생의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질문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한국은 양질의 교육, 강력한 연구, 그리고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칩 제작에 집중해 왔어요. 중국이 고급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어려워하는 동안 한국은 최첨단 칩을 생산해 내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장웨이 학생은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더니 반박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중국은 그냥 공장을 더 많이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돈도 많고 인구도 많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말은 무거운 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저는 장웨이 학생의 좌절과 완강한 믿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그가 쉽게 놓지 못할 믿음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여기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밀함, 혁신, 그리고 경험의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이 1위인 거랍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명쾌한 깨달음처럼 다가왔어요. 때로는 사실과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을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토론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노력과 혁신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실험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디자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들이 하나하나 정교하게 작은 회로를 조립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마치 헌신적인 예술가들이 작은 칩 하나하나를 걸작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실은 잠잠함과 중얼거림이 섞인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마치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전환점 한가운데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교수님의 말씀은 인내와 전문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논란보다 작은 디테일을 간과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비록 장웨이 학생과 윌리엄 교수님이 서로 논쟁을 했지만 그날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단순히 반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겸손함과 집중된 노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관한 교훈이었어요. 샬롯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한때 작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이제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새롭게 얻은 존경심이 눈에 비쳤어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동시에 때때로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나라의 크기나 가진 돈의 양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내는 마음과 지성이었어요. 그날 저는 각 나라가 지닌 고유한 강점이 있으며 진정한 발전은 헌신과 혁신, 그리고 모든 실수에서 배우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종이 울리고 모두 짐을 싸기 시작할 때 저는 우리가 걸어온 발견의 여정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날 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세상 전반에 대한 시각은 한층 더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장웨이 학생이 아직도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그 단호한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남을 인상을 남겼어요. 때로는 가장 작은 주체들이 가장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을 또 한 번 분명하게 기억해요.
평소와 같은 작은 교실에 앉아 있었는데 군사력에 대한 토론이 격해지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지만 장웨이 학생은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주제를 재빨리 바꾸었어요. 한국은 기술면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군사력은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원한다면 백두산은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지요. 그의 말은 우레와 같이 교실 안에 퍼졌어요. 저는 모두가 침묵에 빠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차분한 미소를 띠던 샬롯 학생조차도 그의 당돌한 주장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앞쪽에 앉아 계시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며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고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장웨이 학생, 그런 말 조심해 주세요. 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을 낳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중국의 군대가 한국의 군대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의 질문은 도전적인 초대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장웨이 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듯 비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많은 친구들이 서로 속삭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게 꼭 최고의 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최신 무기, 경험 많은 군인들, 그리고 강력한 동맹 관계 덕분에 한국은 어떠한 위협에도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답니다. 저는 작은 군대가 큰 군대만큼 강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놀라움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역사 속에서 기발한 전략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장웨이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미소가 사라지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장웨이 학생의 모습을 보시고 어깨를 으쓱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요. 전쟁은 단순히 병사의 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한 전략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 군대는 실제 전투를 위해 잘 훈련되어 있답니다. 그의 말은 차분하지만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그려낸 이미지는 군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최신 장비들이 수평선을 스캔하며 마치 치밀하게 짜인 체스 게임처럼 전략이 펼쳐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힘이 단순한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 하나하나 뒤에 숨은 기술과 계획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기술과 전략으로 뒷받침된 한국의 군사력은 신중한 사고와 오랜 경험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교실의 분위기도 서서히 변해갔어요. 장웨이 학생의 초기 자신감은 약해진 듯 보였고 저 역시 우리의 대화가 갈등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어요. 교수님의 차분한 접근 방식 덕분에 우리 모두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단지 군대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역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군사력에 관한 토론은 힘이 단순히 크기나 화력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전략, 그리고 배움의 용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날 수업을 마치며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대화가 도전적이면서도 많은 깨달음을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의 토론을 마치고도 마치 몇 분 전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는 호기심과 혼란이 뒤섞인 채 교수님과 동급생들의 열정적인 말을 들으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전에 한국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이야기하는 김희정 학생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말은 작지만 강한 나라, 매일매일 열심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나라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좌석에 몸을 더 기울였어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제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 전혀 몰랐어요. 아마 전에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설렘과 함께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떨렸어요. 김희정 학생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우리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우리는 작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씀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저는 마치 서울의 분주하고 화려한 거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모르게 감동받았어요. 한편, 이전에 매우 방어적으로 나왔던 장웨이 학생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빛이 한때 분노로 타올랐던 모습 대신 이제는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마치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잠시 침묵 후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중국을 믿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제가 줬던 것보다 더 큰 존경을 받을 만하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씀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고 저는 그의 진실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배움의 가장 좋은 점이죠. 배움은 우리의 견해에 도전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어요. 마치 그 말씀이 저를 위해 특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배움이 단순히 사실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을 이전과는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작은 마을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이 넘치는 토론 속에서 모든 나라와 사람마다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라고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교실은 잠잠해진 듯했고 모두가 제 다음 생각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김희정 학생을 바라보았고 그는 인내심 있게 한국 국민의 노력, 고난, 그리고 꿈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새로운 세상으로 열리는 창문처럼 느껴졌고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가득 담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토론이 끝날 무렵 저는 한 걸음 더 성장한 기분을 느꼈어요. 제 마음이 변했고 예전에 제가 한국을 바라보던 시각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 진실은 우리의 선입견 뒤에 숨어 있으며 진정한 성장은 우리가 듣고 질문하며 마음을 열 때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도 어떤 곳에서 온 새로운 지식이라도 열심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교실을 나섰어요. 수업이 끝난 그 화창하고 산들바람 부는 오후, 저는 김희정 학생과 함께 학교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날 한국에 대해 배운 모든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김희정 학생, 저 한국에 대해 정말 더 알고 싶어요. 언젠가는 직접 방문해보고 싶어요. 김희정 학생은 웃으며 경쾌한 웃음을 지었어요. 여기는 정말 좋아요. 하지만 경고할게요. 한번 한국 음식을 맛보면 다른 음식은 먹고 싶지 않게 될 거예요. 라고 하자 저는 매콤한 찌개, 톡 쏘는 김치, 지글지글 구워지는 바비큐의 맛이 상상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김희정 학생과 함께 걷다 보니 제 안에서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침에 저는 단순히 한국이 지도 위의 작은 먼 나라라고 생각했었지만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들과 영상을 보면서 한국은 지성과 강인함, 회복력이 넘치는 나라로 다가왔어요. 김희정 학생의 한마디 한마디가 역사가 깃든 열정과 풍부한 문화의 나라를 그려주었어요. 그날 강의실은 단순히 교과서와 숙제만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어주었어요. 저는 교수님께서 붐비는 시장, 고요한 사원,
그리고 현대적인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셨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해요. 심지어 평소 조용하던 장웨이 학생조차도 모든 배운 사실이 마치 숨겨진 비밀처럼 느껴지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게 분명했어요. 김희정 학생과 함께 걸으며 저는 마치 제 앞에 펼쳐지는 한 편의 이야기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를 거닐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골목마다 메아리치는 활기찬 음악 소리를 들을 모습을 상상했어요. 김희정 학생과 함께 걷는 그 모든 걸음은 마치 제 예전의 생각들을 뒤로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어요. 마치 제 동네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보물은 문화, 전통,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저는 김희정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고향의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며 그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호기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자 김희정 학생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축제, 공동체 모임, 그리고 어르신들과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복의 밝은 색,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춤과 음악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는 넋을 잃었고 즐거운 얼굴들과 리드미컬한 북소리가 어우러진 행렬을 상상했어요. 김희정 학생은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라고도 설명하셨어요. 모든 식사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저는 불고기의 풍부한 맛과 고추장의 매콤한 맛을 거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은 깊어졌고 가만히 있던 장웨이 학생조차도 이제는 한국에 대한 새롭고 깊은 감탄을 품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할 즈음 저는 한층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어요. 그날의 수업은 단순히 사실이나 수치만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문화 교류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저는 때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그날 배운 모든 것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니라 생생한 전통과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그날 마음에 새긴 진짜 교훈이었어요. 바로 존중과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는 교훈 말이에요.